2014년 브라질 작은 세차장에서 시작된 수사가 250억 헤알의 뇌물 스캔들을 밝혀냅니다. 이 돈은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는 규모로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부패 사건이죠. 수사 이름은 오페라상 라바 자투, 즉 세차 작전입니다. 국영기업 고위 인사들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뇌물을 갈취했습니다. 가장 큰 뇌물은 석유 대기업 페트로브라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뇌물은 정치 캠페인 자금이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되었죠. MDB, PT, PSDB, PP 등 주요 정당들이 이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어요. 수사관들은 이 모든 것이 박스 2개라는 이중장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평범한 세차장이 어떻게 이런 큰 돈을 스탁했을까요? 연방검사 델탄 달라뇰과 세르지오 모로 판사가 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뇌물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들은 250억 헤알을 벌금과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작은 세차장 하나가 브라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인, 국회의원, 주지사, 장관, 그리고 전직 대통령까지 연루되었습니다. 콜로르, 테메르, 룰라 전 대통령의 이름도 언급되었죠. 이 사건은 브라질의 반독점 규제 기관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뇌물 사건이 터지자 시민들은 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페라상 라바 자투는 브라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돈의 규모는 브라질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국영기업의 부패 사슬은 끊어졌지만 그 비용은 브라질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불가리아 최대 캐주얼 다이닝 체인 해피 1994년 작은 시작은 놀라운 성공을 거뒀죠. 2024년 기준 27개 지점으로 성장해 스페인, 영국, 루마니아까지 진출했어요. 불가리아의 자랑이었죠. 메뉴는 버거부터 스시, 불가리아 전통 요리까지 정말 없는 게 없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 뒤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해피 모회사는 2024년 10월 기준 이탈리아 식당, 브라타와 파인 다이닝, 캡틴 콕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급격한 문어발식 확장의 동기가 과연 순수했을까요? 불가리아 내에서 자체 배달 서비스, 해피딜리버리를 운영하며 자매 브랜드와 공유했죠. 이 시스템이 사업 확장의 핵심이자 동시에 취약점이 될 수 있었어요. 가맹점 수와 배달 매출은 급증했지만 실제 수익성은 위문이었다는 내부 보고가 돌았어요. 일부 매장에서는 비용을 부풀려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죠. 특히 해외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해피의 장밋빛 미래는 가짜 장미꽃일 수 있었던 거죠. 당국은 매출과 이익의 불일치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해피딜리버리 시스템의 데이터와 실제 매장 영수증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초기 조사 결과 수백만 유로의 매출이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포착되었어요. 이는 세금 회피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조직적인 사기극의 서막이었던 거예요. 결국 불가리아 금융당국은 해피 모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어요. 수사 결과 회계 장부 조작과 자금 세탁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죠. 창업주를 포함한 경영진은 체포되었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어요. 불가리아의 국민 맛집은 한순간에 금융사기위 오명을 뒤집어 쓴 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 총리 나집 라작, 그의 이름 뒤에는 무려 5조 원대 스캔들이 따라붙죠. 이 거대한 돈은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나집은 23살에 국회의원이 됐고 아버지처럼 총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2009년 그가 총리가 되던 해 1MDB 국부펀드가 설립되죠. 표면적으로는 말레이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나집과 그의 측근들은 이 펀드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수십억 달러가 펀드에서 빠져나와 나집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 연루되어 명품 쇼핑과 호화로운 파티에 돈을 썼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국민들은 점점 위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도입한 상품용 역세, GST는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시켰죠. 2018년 총선, 국민들은 나집과 그의 여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수사 결과 1MDB 스캔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 세탁 및 횡령 사건 중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나집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직 총리가 감옥에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돈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은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 1만 채를 살 수 있었고 국민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죠. 나집 라작의 이야기는 권력과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권력의 감시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2022년 6월 1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얼어붙였어요. 암호화폐 대출 회사 셀시우스 네트워크 이야기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셀시우스는 고객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받아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죠. 무려 80억 달러를 대출해주고 12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고객들은 그저 지갑에 넣어두면 돈이 불어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시장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자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셀시우스는 돌연 모든 인출과 이체를 중단했어요. 고객들의 돈이 묶여버린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극심한 시장 상황이라는 말이 심상치 않았죠. 결국 한 달 뒤 2022년 7월 13일 셀시우스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산이 증발해버린 순간이죠. 고객들은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어요. 2024년 1월 31일 셀시우스는 파산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 회사를 설립하고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계획이었죠. 2024년 2월 29일 셀시우스의 모바일 및 웹앱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120억 달러를 굴리던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자들에게 일부 돌아갔지만 많은 이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무서움을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익률의 유혹 뒤에 숨겨진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유혹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1987년 10월 19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5천억 달러가 증발했죠. 이 돈으로 아파트 100만 채를 살 수 있었대요. 이 거대한 사태를 블랙 먼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일어났을까요? 당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복잡한 전략이 유행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이는 시스템이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을 지배하며 작은 하락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금리 인상과 무역 적자 소식까지 겹치면서 빨간불이 켜졌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매도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됐어요. 컴퓨터는 쉴 새 없이 매도 주문을 냈고 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시스템 과부하로 거래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었죠. 기술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어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디지털 데이터 속에서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죠. 결국 시장은 22.6%나 폭락하며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즉시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와 기업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서킷 브레이커 같은 안전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결국 회복했지만 교훈은 남았죠. 너무 복잡한 시스템은 때때로 재앙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블랙 먼데이는 기술과 탐욕이 만들어낸 잊을 수 없는 돈의 드라마였습니다. 영화 인포먼트를 아시나요? 그 충격적인 실화의 배경엔 거대 기업 ADM이 있습니다. 1902년 설립된 ADM은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식품 가공 및 상품 무역 회사죠. 포춘 500대 기업 중 35위에 랭크될 만큼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요. 전 세계 270개 이상의 공장과 420개 곡물 조달 시설이 ADM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곡물과 유지종자를 가공해 식품, 음료, 곡물 사료까지 안 가는 곳이 없죠. ADM은 심지어 농산물 저장 및 운송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기업, 숨겨진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캔들이죠. 특히 ADM의 한 스캔들은 소설로, 그리고 영화 인포먼트로까지 제작됩니다. 주인공은 ADM의 한 고위 임원, 마크 휘테커입니다. 그는 ADM의 담합행위를 폭로하며 FBI와 협력합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죠. 당시 전 세계 라이신 가격의 70% 이상을 ADM이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경쟁사들과 비밀 회동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어요.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휘테커는 FBI의 도청 장치를 몸에 숨기고 회의에 참석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며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내부 고발자인 동시에 범죄자였던 셈이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결국 ADM은 담합 혐의로 1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리고 휘테커는 9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복역 후 출소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DM의 스캔들은 거대 기업의 탐욕과 한 개인의 복잡한 이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07년 한때 주당 133달러가 넘던 베어스턴스 주식이 있었죠. 하지만 이 돈이 불과 몇 달 만에 바닥으로 추락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베어스턴스, 이 투자은행은 모기지 증권화의 선두주자였어요. 루이스 라니엘이 모기지 증권의 아버지 가개척한 길을 베어스턴스가 걸었죠. 그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수익은 엄청났지만 여기부터 빨간불이 켜집니다. 2006년과 2007년 시장에 손실이 쌓여도 베어스턴스는 투자를 늘렸어요. 특히 위험천만한 모기지 담보자산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갑작스러운 붕괴를 막기 위해 연준이 긴급 대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회사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베어스턴스는 JP 모건 체이스에 단돈 10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한때 133달러였던 주식이 10달러라니 상상이나 가세요? 원래는 주당 2달러에 합의될 뻔했지만 겨우 10달러가 된 겁니다. 이 사건은 2008년 금융위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미국 투자은행 산업 전체가 휘청거리는 계기가 되었죠. JP 모건은 2010년 1월 베어스턴스라는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한때 월가의 거인이었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탐욕과 무모한 투자가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어요. 베어스턴스의 몰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렌터카 회사 A사가 갑자기 수십억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업계 평균을 훌쩍 넘는 성장세였죠. A사는 고객에게 고급 차량 업그레이드를 제안하며 추가 비용을 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업그레이드 없는 일반 차량을 제공했죠. 추가 보험 상품도 강매했습니다. 필수라면서요. 심지어 GPS, 어린이용 카시트 같은 옵션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모든 추가 요금은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파손 차량 수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수법을 썼어요. 수리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수리하지 않은 차를 돌려쓰기도 했죠. 수익은 급증했고 A사는 단기간에 엄청난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불만 후기들이요. 고객들은 서비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지불했다고 느꼈어요. 결국 한 금융 전문 기자가 이 회사의 수상한 재무제표를 파헤쳤습니다. 수입의 불균형과 지출의 불투명성이 드러났어요. 특히 파손 수리비 청구 내역이 실제 수리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회사의 내부 고발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표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는 수십억 원의 사기 혐의로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A사는 파산했고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증발했어요. 결국 렌터카 사업 뒤에 숨겨진 탐욕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인 유키은행, 뱅코 파퓰러 에스파놀, 한때는 탄탄한 금융기관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거대한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017년 6월 단 하루 만에 벤코 산탄더에 팔려나갔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왜 멀쩡한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제는 부실 대출,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있었습니다.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자산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해진 거죠. 은행은 이 부실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회계 트릭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위험을 축소 보고한 겁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투명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죠.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고객들은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십억 유로가 빠져나갔습니다. 뱅크런이었죠. 유럽중앙은행 ECB는 더 이상 손쓸 방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파산 직전이었고 국가 부도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결국 상징적인 스페인의 은행은 단 1유로에 팔려나갔습니다. 수십 년 역사의 뱅코 파퓰러 에스파놀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주주와 채권자들은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은행권에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어떻게 됐을까요? 뱅코 산탄더 위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때 스페인 금융의 거인이었던 뱅코 파퓰러의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999년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한 금융기관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은행도 아닌데 과연 어떤 회사를 지목했을까요? 바로 비은행 금융기관이죠. 이들은 은행과 비슷하게 돈을 굴리지만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투자, 보험, 대출까지. 은행이 하는 대부분을 하지만 훨씬 더 자유롭죠. 덕분에 경제에 대안을 제공하며 활력을 불어넣기도 해요.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는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일부 NBFI는 헤지펀드처럼 고위험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폭탄이 됩니다. 보험회사가 무리한 파생상품에 투자해 파산 위기에 몰린 사건도 있었죠. 규제 부족은 투명성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거대한 사기극의 토대가 됩니다.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는 폰지 사기 혹은 불법 대출로 서민을 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어요. 돈이 사라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 회사가 은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금 보호도 국가의 감시도 없었죠. 그저 거대한 그림자 금융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정부는 뒤늦게 규제를 강화하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린스펀의 경고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 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곳이 파산하거나 은행에 흡수되어 규제 아래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그림자 속에서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하려는 그 금융회사가 과연 은행처럼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해요. 돈의 드라마는 언제나 반복되니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금융범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